동북이라는 사회사상. 이 지역에서는 곰과 연어의 수렵이 생업으로도 그리고 신화적 사고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곰이나 연어를 잡는 방법을 비롯해 동물의 넋을 보내는 제의에서도 그 바탕에 깔려있는 사고에서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흥미로운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동북의 사람들이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전부 갖추고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야. 이게 갈아타니고 지나고 공명한다니까.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수장은 끝내 왕이 되지 않았으며 장로회의도 정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와 수장과 왕, 국가와 이런 C조, 부조, 그 다음에 장로회와 정부의 차이는 권력의 집권화 문제지. 근데 이거는 의식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전쟁이 안 생겼기 때문에. 일본의 동북지방에 발달한 조무 사회는 이미 계층화가 충분히 발달된 사회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럼 이 계층화는 권력 집중형 계층화가 아니었나 보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북서 해안의 인디언 사회도 계층화가 이루어져 귀족도 생기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으면 국가가 있는 건데. 그야말로 루소가 말한 불평등한 사회였던 셈입니다. 그런 사회라면 수장은 반드시 왕으로 변모하는 것이 역사적 상식일 겁니다. 그런데 이랬는데 그건 기만 아니야. 이런 노예도 있고 귀족도 있고 권력 집중도 생겼는데도 불평등한 사회인데도 국가가 아니라 수장이라는 거는 기만이지 뭐 의미가 있나. 그런데도 나라 국가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지역들은 자연환경이 매우 좋은 곳들입니다. 동식물이 매우 풍부했지요. 특히 언어나 성어가 풍부했고 사슴도 많이 서식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곰도 많이 잡혔습니다. 또한 잡은 동물의 고기를 보존하기 위한 저장 기술이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뛰어난 사냥꾼은 사냥으로 많은 동물을 잡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해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부가 축적되면 자연히 사회의 계층화가 이루어집니다. 부가 축적돼도 정주해도 호수성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데 전쟁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 계층화 안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상한 거야. 북서해안 인디언의 사회를 보면 실제로 귀족과 평민 노예로 구성된 계층화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부를 충분히 축적할 수 있었던 귀족들, 그다지 풍요롭지 못한 평민들, 그리고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된 다른 부족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노예들. 이 세 계층에 의해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세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문사회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자칫하면 우리는 조문사회가 평등사회였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쨌든 조문사회는 나라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일본의 서쪽 지방에 들어선 야마토 조정 4세기경부터 645년경까지 해당하는 시기의 조정. 야마토 조정으로의 귀속과 복종을 강요당해 일부 사람들은 실제 노예 취급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문사회는 국가를 갖지 않았다. 이꼴 그들의 사회는 계층화되지 않은 평등사회였다라는 식의 결론에 이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일지 모릅니다. 그렇지. 국가와 계층화는 대립하는 거잖아. 국가를 갖지 않았다. 계층화되지 않았다. 국가의 의미는 바로 계층화인데 계층화가 됐는데 국가는 아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그러나 이제부터 이야기하겠지만 좀 기대를 하겠어. 이야기하겠지만 사회가 계층화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가 발생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긴 해도 충분 조건이 돼. 아하, 이 부분이네. 그치, 필요 조건일 뿐이야. 계층화가. 필요 조건이긴 해도 충분. 계층화는 돼 있으나 국가가 아닌 경우가 있다. 이 말을 하려는 거야. 그러면 그 사회는 도대체 어떤 사회라는 거야? 계층화는 되어 있는데 계층화 빠진 국가는 안고 없는 그건데
그게 뭔 의미가 있다고 그게 이해가 안 돼. 그게 뭔 대수라고. 계층화가 진행된 사회가 자발적으로 혹은 사상이나 윤리에 의해 내부로부터 국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국가 발생의 현장에서 엄중한 조절이나 관리를 한 경우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계층화는 그 공동체 내부에서는 부의 불평등이 생겨도 발생하지 않는 게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계층화는 공동체 내부에서 안 생기지 외부의 정복 전쟁에 의해서 도래할지 몰라도 국가라는 건 내부에선 허수성의 원리 하오와 같은 그런 종교적인 주술에 의해서 저지가 되는데 이것은 예전부터 와타나베 히토시 등에 의해 주장되어 왔는데 아직 충분히 인정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오모리현의 산나이 마루야마에 있는 조몬 시대의 뛰어난 유적을 보면서 거기에 평등 사회가 펼쳐져 있다는 식의 상상을 하기는 오히려 어려운 일입니다. 평등 사회, 국가는 아니지만 평등 사회도 아니다. 그곳은 자연 자원이 풍부하며 북서해안 인디언의 사회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계층화된 사회가 발달하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 계층화된 사회. 인간의 특성에 맞을 것 같습니다. 계층화가 됐는데 국가는 아니다. 이게 사유의 벽을 넓혀줄지 짜증만 나게 할지 기대가 돼 계속. 계층화가 필요 조건이라는 건 알고 있어 이 저자도 국가의 필요 조건. 근데 계층화가 빠진 사회다. 아니 계층화는 있지만 국가는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김 빠진 국가인데 계층화 없는 그러면은 큰 의미도 없는데 국가가 아니고 부족도 아니면 도대체 뭐야? 계층화는 있고 국가는 아니고 그 중간 단계라는 거야. 그런 사회가 의미가 있나? 일본 동북지방에 전개된 조문사회는 계층화되어 있었지만 수장은 결코 왕이 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연합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이 나라로 발전한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 제 생각이야.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연합을 구성한 이거는 계층화는 있었지만 유동적이었다 조직이 그 말인가? 그럼 씨족적인 리니지로도 묶이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 국가처럼 어떤 정확한 체계화를 이루진 않았다는 점에서 계층화는 돼 있었지만 근데 노예가 있고 귀족이 있고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연합의 유동성이 가능할까? 궁금해. 이것은 일종의 동북 사상이라고 합니다. 풍부한 자연환경은 아주 자연스러운 형태로 계층화 사회를 만들어 가지만 나라 이끌 국가의 탄생 직전 상태에 이르렀으면서도 대칭성 사회의 사회 사상을 무엇보다 중시했던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나라가 생기려는 그 경계선에서 절묘한 타이밍으로 방향을 돌려 근데 대칭성의 감각이 있는 사람이 노예를 왜 만들어? 이게 이상하다 이거야. 신화적인 대칭성 사유는 노예와 같은 계층화를 거절할 텐데 계층화에 대한 거부감이 빵빵할 텐데 어떻게 그걸 유지하면서 대칭성 사회를 유지할 수 있냐 이거야. 그러면 그런 대칭성 사회로의 회귀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환태평양의 신화학으로 귀족과 노예가 있었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려요. 국가는 아니지만 또 신화 대칭적 사회는 팽배했지만 계층화가 있었다. 이거 말이 되나? 오리쿠치 시노부의 직감. 음주했으나 음주운전 안 했다. 물은 거잖아.
음주운전의 핵심이 음주인데 조문으로 불리는 일본 열도상의 신석기 문화. 신석기 문화는 그 후 이곳의 발달에 간 다양한 문화의 토대를 이루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 영향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정신문화에 관해서는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에도 알 수 있을 정도의 깊은 흔적을 도처에 남겨놓았습니다.
11월 19일. 5월 14일. 이런 까닭으로 일본인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이후의 정신문화를 연구할 때도 아메리카 인디언의 세계, 특히 북서해안 인디언의 문화에 대한 지식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게 계층화가 있는데 국가는 아니다. 이상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점은 아주 오래전에 간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가는 아닌데 계층화는 있었다. 계층화는 있었지만 결코 국가가 아니었다는 걸 간파했다는 거야. 바로 야나기다 구니오와 함께 일본의 민속학을 이룩한 오리구치 시노부입니다. 오리구치 시노부는 신이나 영혼에 대한 일본인의 생각이나 제의 등이 본래 어떤 형태를 하고 있었는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고대라는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이 고대라는 개념은 우리의 동북과 매우 유사합니다. 고대는 동북. 고대라고 해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고대. 여하튼 오래된 겁니다. 고대. 어떤 역사적 시간. 고대는 역사의 기술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을 의미하는데 8세기에 편찬된 신화집이나 가마쿠라 시대의 체계가 갖추어진 예술 장르 등에서도 고대의 실제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대의 실제. 오리쿠치 시노부가 말하는 고대라는 것은 일종의 토포스, 장소를 의미한다. 시간이 아니라 장소야. 그 토포스는 조몬시대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속까지 연결된 고대라. 욕망을 통해 사랑과 경제는 연결됩니다. 나쁜 짓이라도 뭔가 나쁜 짓이라도 하고 있는 듯이 그곳에서 도망치듯 나와버렸습니다. 야,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갑자기 나쁜 짓에 이런 느낌을 받은 이유가 뭘까? 이게 여기에 이제 핵심이겠지. 나쁜 짓. 이 나쁜 짓의 예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혼자 남은 생기치는 실컷 초밥을 먹어볼 수 있었지만 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으로 마치 여우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신의 범민.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이 사라진 A의 가슴은 마치 파도가 이는 것처럼 울렁거렸습니다. 뭔가 묵직한 것에 짓눌린 듯한 느낌이 줄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시가 나오야는 하루가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구상한 고대 연구는 이제까지 실현된 민속학이나 인류학을 훌쩍 뛰어넘어 미래의 학문으로 통하는 문의 문턱을 넘고 있는 셈입니다. 오리구치 시노부는 다마, 한자로는 혼으로 표기함. 다마라고 하는 영혼을 뜻하는 말에 주목했습니다. 다마, 영혼. 이 말은 신이나 물 같은 단어와 관계를 가지면서 의미가 변화된 부분도 있지만 다마, 영혼. 근본적인 부분은 거의 변하지 않아서 근본적인 부분이 뭘까요? 오리구치 시노부는 다마가 까마득한 옛날에 생겨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 말이며 옛날 일본 열도의 문화와 아메리카 인디언의 문화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아주 오래된 인간 본연의 마음까지도 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다마의 의미가 뭘까요? 다마 의미의 정체,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책은 적어도 여기에 올만한 책이었어요. A급 책이야. 무조건 A급 책. 그에 따르면 일본의 제이라는 것은 이 다마를 흔들어서 활기를 부여하거나 다마를 늘리거나 하기 위한 의뢰의 구조를 바탕으로 점점 여러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겨울이라고 불리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띄었었다고 합니다. 겨울이 중요하다. 겨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계층화는 있으나 국가는 아닌 사회 형태의 이미지가 뭔지도 좀 중요해. 자, 이 부분 50분 이상으로 하죠. 50분. 그 대신 협동으로. 여기는 50분 이상이에요. 50분 이상. 협동만. 뭐와 협동하냐? 협동도서. 협동도서. 아씨. 왜 이래? 협동서. 겨울이란 무엇인가? 겨울이란 무엇인가? 겨울은 동지를 사이에 두고 가을이 끝나갈 무렵부터 초봄에 이르기까지의 기나긴 시간을 의미했다는 것이 오리쿠치 시노부 선생의 생각이었습니다. 가을이 끝나갈 초봄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시간. 길고 추운 기간을 택해서 겨울의 제의를 지내는 것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행해온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만들어진 달력에서는 이것은 시모스키, 지금의 11월부터 12월에 걸친 기간을 중심으로 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겨울에 해당하는 기간에 행해지는 제의는 시모스키 제의. 겨울을 의미하는 일본어 후유는 늘어난다. 일본어로 늘어난다는 말은 후에로 이므로 겨울을 의미하는 후유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후유라는 늘어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무엇이 늘어나는가 하면 다마, 영혼이 늘어나는 겁니다. 다마는 속이 텅 빈 화살통 모양의 용기 속에 가두어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음악과 함께 흔들거나 해서 다마의 활동을 자극시키면 다마는 분열을 일으켜 점점 그 수와 힘을 늘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계에는 젊디 젊은 힘이 충만해지고 대지의 활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주위에 가득 차게 됩니다. 추운 겨울철은 다마를 늘리는 영혼을 늘리는 다마를 늘리는 제의가 행해지는 기간. 영혼을 늘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을 겨울이라 부르게 된 거라고 오리구치 시노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힘이 점점 증식을 일으키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지금의 학자들에게 이런 대담한 생각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고전을 이잡듯이 뒤져도 이런 생각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담한 생각, 그렇지. 지금 이런 생각 할 수가 없지. 너무 이렇게 자기를 견제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그것을 실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리쿠치 시노부는 자신의 생각에 상당한 자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시인이기도 했던 오리쿠치 시노부는 문화의 본질은 포에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현실에 나타나 있는 문화에는 어느 것이나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포에지의 본질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점. 문화의 본질은 포에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포에지의 본질.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포에지의 본질. 예전에 있었던 것을 그 자체로서 아무리 연구해도 포에지로서의 문화의 본질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현실 속에 우선 실현되어 있는 것을 잘 보고 거기서부터 있었어야 했던 것을 추출해내는 편이 훨씬 의미 있지 않을까요? 이런 포에지의 정신으로 가득 찬 학문을 다시 한번 소생시켜 보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런 학문을 하고 싶고 이런 학문으로 가고 싶은 거지. 포에지로 가득 찬 학문. 멋져. 이 영적인 힘이 가득한 학문이지. 이런 게 미신적인 게 아니고 자연과의 균형을 위한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영적인 거. 황당무계한 추측이 언젠가 진실로 바뀌는 학문. 인간을 진정한 의미에서 풍요롭게 하는 지성이란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데 유물론적 경향이 너무 약해. 이 신지는. 꽃제이에서 아메리카 인디언의 제기로. 꽃제이에서 아메리칸 인디언. 그렇다 해도 오리쿠치 시노부의 발상은 놀라울 정도로 참신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의 하나로는 그가 자주 여행을 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양산을 한 손에 들고 증조물을 쓰고 양복 차림을 한 채 그는 앞에서 이야기한 겨울에 해당하는 기간에 꽃제이가 행해지는 지역인 신슈, 미카와, 엔슈 일대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11월부터 1월에 걸친 기나긴 기간 동안 여러 마을을 릴레이처럼 연결시켜 각양각색의 꽃제이를 합니다. 춤을 추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무대나 마을의 신사에 모인 사람들에 의해 밤새 내내 유다태, 물이 펄펄 끓는 솥주 위에서 계속 춤을 추며 사람들에게 뜨거운 물을 뿌려서 영혼을 정화시키고자 하는 의식, 유다태가 계속됩니다. 새벽이 되면 커다란 가면을 쓴 귀신이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 등장해 정화를 시키고 1년 동안의 풍요를 기원한 후 어둠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그곳에서는 영혼의 정화와 재생의 의례가 거행됩니다. 이 꽃제이에는 영혼의 힘, 즉 다마가 쇠퇴해가는 동지의 계절에 밤새 거행되는 의식을 통해 신선한 상태로 돌아간 다마를 늘려가고자 하는 사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영혼의 정화와 재생의 의례, 다마가 쇠퇴해가는 동지의 계절에 밤새 거행되는 의식을 통해 신선한 상태로 돌아간 다마, 다시 영혼의 정화와 재생의 의례, 영혼의 힘, 다마가 쇠퇴해가는 동지의 계절에 밤새 거행되는 의식을 통해 신선한 상태로 돌아간 다마, 그런 사상이 표현돼요. 신선한 상태로 돌아간 다마들. 동지의 계절에 영을 늘리는 계절이지 겨울은. 오리쿠치 시노부는 추운 겨울밤 내내 벌어지는 이 제의를 지켜보면서 일본 열도에 살았던 고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다마관념의 원형을 발견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고전에 대한 방대한 지식이 있었기에 가능했겠지만 그보다는 오래된 형태가 남아있는 제2의 마당에 실제로 참가해서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다마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신이치의 책은 뭔가 유물론 쪽으로 부족한 게 있어. 하지만 세계사의 구조와 함께 읽는다면 너무너무 유익한 책이야. 여기에는 빵빵한 현장감이 있고 세계사의 구조는 빵빵한 이론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오리쿠치 시노부가 독특한 다마론을 작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힌트를 준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 강의에서도 이미 몇 번씩 언급해왔던 아메리카 대륙 북서해안 인디언들의 제의에 대한 프란츠 보아스라는 인류학자의 기록 연구입니다. 독일 태생의 인류학자 보아스는 미국의 인류학을 창설한 인물입니다. 그는 북서해안 인디언의 여러 부족, 콰키우틀족, 틀링긴족, 침시아족을 상세하게 조사해서 방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한 이누이트가 사는 지방에도 직접 가서 선구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문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인디언 문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유럽의 사회학자에게도 깊은 충격을 주어 유럽에서 새로운 사회학이 탄생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했을 정도입니다. 보아스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인류학이 일으킨 신선한 바람을 프랑스 사회학자 마르셀 모스는 매우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였습니다. 북서해안의 사람들은 장송 의뢰를 엄청난 규모로 확대시킨 포틀라치라는 의뢰를 지내는 것으로 유명한데 모스는 그것에 대해서 보아스 등이 남긴 기록을 토대로 20세기 사회학의 최고 걸작인 칭의를 얻었습니다. 또한 이누이트 사람들이 여름과 겨울의 생활 형태를 완전히 변화시키며 겨울에는 얼음집 속에서 떠들썩한 분위기 가운데 영혼의 힘을 증식시키기 위한 제의를 지내는 모습이 보아스 그룹에 의해 상세하게 알려졌습니다. 마르셀 모스는 이를 바탕으로 동계의 제의가 갖는 의미를 밝히는 연구도 했습니다. 이것이 20세기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리쿠치 시노부는 보아스 그룹이 진행하던 북서해안 인디언에 대한 조사와 이 영향을 받은 프랑스 사회학의 성과가 발표될 때마다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프랑스어에 능통한 동료 다나베, 히사토시 등에게 발표되는 텍스트의 소개를 번역을 부탁해서 잡지에 발표해 갔습니다. 오리쿠치 시노부는 매우 놀랐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행하는 겨울 제의의 광경이나 분위기가 지금도 일본 중부지방의 산속에서 성대하게 거행되고 있으며 자신이 체험해서 잘 알고 있는 제의와 똑같다는 점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인디언의 사례는 그의 머릿속에서 구체성이 결여된 하나의 막연한 개념에 명확한 형태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리쿠치 시노부. 그런 인디언의 사례는 그의 머릿속에서 구체성이 결여된 하나의 막연한 개념에 명확한 형태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동일한 정신이 흐르고 있다. 완전히 똑같은 사상과 똑같은 표현법이 태평양 사이를 두고 행해지고 있다. 북서해안 인디언과 일본 열대의 고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의 형태를 부여하고자 하는 이 아이디어의 의의는 이미 오리쿠치 시노부에 의해 정확하게 이해되고 표현되었던 셈입니다. 프란츠 보아스에 없죠. 여기서부터 약간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극복해보자고. 오리쿠치 시노부의 다마론의 형성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셈인 북서해안 인디언의 겨울 제의에 대해서 프란츠 보아스가 매우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기서는 콰키우틀족의 경우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프란츠 보아스, 콰키우틀 인디언의 사회 조직과 비밀 결사. 여기까지 하죠. 딱 40분.